당일 첫날 기시다 총리와 독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표정은 만족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한일 정상은 도쿄 번화가 긴자에서 부부 동반으로 이어 배석자 없이 단둘이 2차 뒤풀이까지 하며 부쩍 신뢰감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꼭 열흘 만에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 무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수출 규제 해제, 안보 대화 재개 등 성과를 냈습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일본 측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위안부, 독도 문제로 잡음이 생겼고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수산물 문제 등 불씨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단, 용기, 미래라는 단어로 꺾이지 않는 소신을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과 물꼬를 틔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을 우리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 5월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찾는 게 유력합니다. 일본과 미국 또 세 나라가 함께 만나면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체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3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의 만남도 올 하반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먹서먹한 친구끼리도 자주 소통해야 관계가 복원된다. 윤 대통령이 일본 대학생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첫발인 만큼 만남 자체가 큰 의미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간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저출산 대책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안 마련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隣国であるだけに様々な経緯や歴史もありますが、それを乗り越えて困難な決断と行動されたユン大統領には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비춰볼 때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등 무거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5월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추후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과 공식 입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강제동원 불용해법 폐기하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회담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셉니다. 핵심 의제였던 강제징용 해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거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까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우려는 커졌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계속해서 위안부 합의를 거스르는 태도를 보여온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면 문제 삼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독도 문제 전문가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독도 문제가 쟁점화하지 않게 일본 측 언급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독도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를 떠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정부 방침에서 정부 입장도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반대로 올봄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리고 과연 그게 최선의 방안이냐라는 게 이제 전혀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 보고안의 전환점은 마련됐지만 이처럼 남은 현안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중동의 앙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베이징에 불러들여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중동에서 중국이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中方支持中东各国进一步弘扬独立自主精神，加强团结协作，携手建设更加和平、稳定、繁荣的中东。 중국은 이어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때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합의의 연장선입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 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이미 일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수 경우이긴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량은 196억 달러를 기록해 달러와 188억 달러를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등과의 석유 거래까지 달러 대신 결제를 시작하면 위안화가 당장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상을 키워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3,100억 달러,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체계로 깊숙하게 발을 담근 셈이 됐습니다. 공급망과 군사, 외교, 북한 핵 등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해병대 상륙장갑차 KAAV가 위장용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가로 돌격합니다. 상공에선 해병대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그 뒤를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가 지원합니다. 적후방 해안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입니다.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지만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됩니다. 영국의 해병 특수부대인 코만도 한개 중대도 처음으로 훈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어느 지역에도 침투에 들어가서 곧바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방어가 어려운 전력이며 자유의 방패 FS 연습 기간 일주일째 실전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시간 만에 180m 강폭을 연결하는 부교를 완성하는 연합 도하 훈련이 진행됐고 하늘과 땅에선 착륙지대를 확보한 뒤 헬기로 이동한 지상군 병력이 적군을 공격하는 공중 강습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기동훈련과 5년 만에 부활한 연합 상륙훈련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잠재울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북한은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16일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예년과 달리 연합훈련 기간에 잦은 도발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를 향해 압도적인 공세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까지 위협했습니다.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대적 대응 방침을 피력하셨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함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여전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 성명 재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무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도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비판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UBS는 인수 금액으로 10억 달러를 제안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를 거절해 32억 달러로 올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이번 인수 타결 이후로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협상 타결로 세계 증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Well, if a deal is reached tonight per se, that's of course a key condition that markets will be stable tomorrow.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금융권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버핏 회장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은행권 위기와 미국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최대 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자본 조달을 돕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I'm calling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Fed. 워런 의원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의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토요일 아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압도적 대선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을 검찰이 오는 21일 체포할 것이라면서 저항하고 우리나라를 돌려받자고 썼습니다. 부패하고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이 오래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동화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면서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당장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Leftists are going after their political opponents and trying to indict our great president. MAGA will only get stronger.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유출 자료를 체포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맨해튼 지검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선거장부를 조작해 합의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Did you know about the $130,000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하라, 우리나라를 돌려받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했을 때도 사용된 문구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안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에콰도르 항구 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훼손됐고 산사태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Desgraciadamente se le cayó su casita abajo. Su familia quedó aplastada con el agua llena. Perdió 5 familias. 에콰도르 해안 지역 한 부두에 있었던 박물관은 지진으로 바다에 빠져 지붕만 내밀고 있습니다. 60여 년이 된 이 해양 박물관은 최소 5,000개의 해양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일단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De acuerdo con el Instituto Oceanográfico, no se han dado las razones para preocuparse por un tsunami.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에서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진으로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마저 현지 방송사의 영상을 확인한 뒤에 소식을 전할 정도로 이번 방문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이곳까지 직접 차를 운전한 푸틴 대통령은 어린이 센터와 미술학교를 둘러보고 점검했습니다. 깜짝 방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AP통신은 체포영장에 대응하는 방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는 9년 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justified, but the question is, it's not recognized internationally by us either. But I think it makes a very strong point. 일본과 정부 간 협의를 가진 독일의 숄츠 총리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Wir haben ihn die ganzen Jahre über begleitet und haben auch immer dafür gesorgt, dass seine ihm gebührende Bedeutung haben kann. Und es ist so, dass niemand über Recht und Gesetz steht.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떤 결정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탄약의 재질 등을 분석해 제조국을 중국으로 특정해 관계국의 기밀 정보로 통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이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탄약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여했는지 아니면 중국제를 사용하는 제3국을 경유해 사용됐는지 등 입수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의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국제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탄약 입수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복 조치를 취해 미중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무기 공유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벨라루스를 경유해 러시아 측으로 중국산 무기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을 합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주일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주 38.6시간, 여성은 주 34.2시간 근로를 희망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하는 근무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40대와 50대가 주 37시간 근로를 희망한 반면 30대는 36시간, 20대 이하는 주 34.9시간을 선호해 20대와 50대 사이에는 3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연장 방안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취업자들은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지금도 포괄 임금제를 악용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허용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합리한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T나 게임 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깨알 악습으로 보고 있고요.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므로 우려가 큽니다. 직장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2021년 기준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는 11일로 5일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윤 대통령까지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 50시간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함께 연장 근로에 따른 장기 휴가 보장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요즘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되더라도 은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고객사의 오퍼레이터들을 보면 다 연배가 60 가까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2월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5천 명 줄고 40대 취업자도 7만 7천 명 줄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을 뺀 상용직과 임시직만 포함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청년층은 줄고 노년층은 급등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는 20년 전엔 185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273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역대 2월 기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며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서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때문에 3명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60세 이상 고용률도 42.8%로 역대 2월 중 가장 높았는데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살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하는 청년은 점점 줄고 일하는 노인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전우원 씨의 폭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관들에게 갑니다. 경호관들의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씨가 언급한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곳들입니다. 먼저 웨어밸리는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추징됐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 업체 BLS에 대한 추징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전체 추징금의 42%에 이르는 922억 원을 끝내내지 않았습니다. 전우원 씨는 수사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설령 비자금을 더 찾아낸다고 해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미납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 수익 은닉의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 또 전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발언의 신빙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교시도 시작하기 전인 아침 8시부터 대학생들이 식당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제공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반찬을 마음껏 골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1,000원 학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계속 1,000원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1,000원 학식을 먹었거든요.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식만큼은 가격이 저렴해 든든합니다. 19년도 때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쭉 1,000원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학식은 계속 가격이 안 바뀌어서 좀 부담이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재료비가 부쩍 올랐지만 졸업생들의 기부금 등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원래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2,000원 가격을 유지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침 한 끼런이라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는 또 다른 대학교. 최근 총학생의 지원으로 공짜로 아침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식권 100장은 20분 만에 동났습니다. 행사 시작한 날부터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오늘은 특히 더 공짜로 행사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3일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두 대학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식당 5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사실 학교에 남아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비싼 돈 주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살짝
좀 학식이 오래 열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학식은 저렴하다는 게 오랜 인식입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